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제 삶은 남편의 끝없는 성욕 때문에 지옥 같았습니다. 중매로 만나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제 신혼은 달콤한 게 아니라 성욕의 감옥이었죠. 남편이 죽어서야 그 끔찍한 고통이 끝났다고 안도했는데 세상은 저를 비웃듯 또 다른 잔혹한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성욕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70이 넘은 박분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 가슴 속에 담긴 50년의 고통이 영원히 썩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20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부모님이 정해주신 중매 자리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차를 따라드릴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거든요. 중매쟁이 할머니는 그 사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야.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가정적이라고 소문났어.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님도 흡족해 하셨죠.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순한 사람 같으니 네가 고생은 안 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만나면서 저는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봤자 동네 다방에서 차 한 잔 마시거나 시장 구경하는 게 전부였지만요. 그 사람은 항상 점잖았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더욱 안심했었나 봅니다. 아, 이분은 정말 신사구나. 결혼해도 저를 존중해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하얀 한복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죠.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했죠.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죠. 창틀에는 하얀 커튼이 걸려 있었고 방 한쪽에는 장롱과 화장대가 놓여 있었어요. 부엌에는 새로 산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났죠. 저는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거니까요. 첫날 밤이 다가올 때까지도 저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걸 미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책이나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방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수로 장만해 주신 연분홍색 잠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부끄럽고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신사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를 보는 시선이 온몸을 훑어내리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호가, 이리 와. 그 사람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거칠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끄는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습니다. 아파요 하고 말하려는데 그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침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첫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욕망의 충족이었죠. 제가 아파하고 무서워해도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부부의 의무야. 네가 적응해야 해. 그렇게 말하며 제 몸을 짓눌렀어요.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죠. 창틀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제게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고 쓸쓸한 빛일 뿐이었죠. 첫날 밤이 끝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목과 어깨에는 빨간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부부간의 일은 비밀이라고 배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또 평범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밥 해줘서 고마워. 맛있네. 하고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게 정상적인 건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남편이었다가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데? 그까짓 거 참으면 되잖아 라고 했고, 피곤하다고 하면 낮에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 라고 화를 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새벽에 또 깨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깊이 잠들어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흔들어 깨워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그러세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자주? 이게 자주야?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네가 너무 유별나게 구는 거야. 그러면서 제 볼을 때렸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그 충격은 컸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점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평온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저는 불안해졌어요. 또 밤이 오는구나. 또 그 시간이 오는구나 하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창틀을 바라봤어요. 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 시절에는 결혼한 딸이 친정에 들어가는 걸 좋지 않게 봤거든요. 특히 신혼 초에 그러면 뭔 일이 있나 하고 수군거렸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뭐가 힘들어? 신혼인데 행복해야지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시절을 겪으셨을 텐데 왜 제 마음을 모르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겪는 일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깊이 잠들면 또 깨워서 괴롭힐 거라는 생각에 항상 얕잠만 잤죠.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늘어져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이 저를 나무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네가 밤마다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정말 아파요.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픈 게 어디 있어? 꾀병 부리지 마라고 하면서 더 거칠게 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는 몰래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였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남편은 어떤? 밤에 너무 자주 그런 건 아냐? 친구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야? 우리 남편은 한 달에 몇 번 정도야. 너무 자주 하면 여자가 상해. 네 남편은 어떤데? 제가 제 상황을 말하니까 친구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친구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보지 그래?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친구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을 입 밖으로 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만에 제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20살이었는데 마치 30살 같아 보였어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제가 친구를 만난 걸 알고는 질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 혹시나 욕했지? 하면서 평소보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참고 견딜 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나가는 것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요. 혹시 제 상황을 눈치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가 금실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보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얼굴이 좀 상기돼 보이네. 신혼이라 그래라고 하시곤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상기된 게 아니라 지쳐서 그런 거였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분호가, 네가 우리 아들 잘 섬기고 있어서 기특해. 부부 금실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고집이 세서 남편 말을 안 듣는다던데. 니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 아들도 니를 많이 좋아해. 밤에 보면 니 방에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웃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게 비명이나 신음소리라는 걸 모르셨겠죠.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체념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매일 밤 켜뜬 고통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임신하면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그것도 헛된 기대였어요. 임신한 걸 알려줬을 때 남편은 기뻐하긴 했지만 그 일은 여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다면서 계속했어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남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까짓 거 금방 낫는다며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이가 생겨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고요. 창틀 밖을 바라보며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저 사람이 나이 들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런 생활이 20년, 30년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자라고 장가를 가고 손주가 생겨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매일 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집안에는 항상 소독약 같은 차가운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희망이 죽어가는 냄새 같았어요. 창틀을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 사람이 먼저 죽게 해주세요. 그런 절망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가던 저에게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창틀 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조차 차가워만 느껴지던 그 시절에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좀 줄어들겠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도 줄어든다던데.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분호가, 네가 나이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아. 더 노력해야지. 그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노력이라뇨?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키도 아버지만큼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밤에 그렇게 소리가 나요?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밤 겪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조심할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얼 어떻게 조심한다는 건지 저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해달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소리 때문에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네요. 좀 더 조용히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화를 냈어요. 뭐, 조용히? 그럼 네가 소리를 내지 마. 참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거칠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요구를 한 것처럼 취급했어요. 아들은 그 후로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뭔 얘기요? 엄마가 미안해. 네가 불편했을 텐데.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버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참고 사세요? 다른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할 수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어.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들 앞에서는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아들아,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그 대화 이후로 아들은 더욱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왜 저래? 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났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어요. 그나마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떠난 거니까요. 남편은 아들이 없어지자 더욱 저에게 집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더 좋지?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을 하며 웃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절망했어요. 그 무렵 저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졌고 아랫배가 자주 아팠어요. 그리고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 밤 겪는 고통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진 거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네요. 요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에게 강제로 당하고 있어요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런 말을 의사 앞에서 할 수도 없었고 설령한다고 해도 믿어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아서요. 의사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은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남편은 제가 잠들어 있어도 상관없이 깨워서 그 일을 강요했어요.
약으로 깊이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건 더욱 괴로웠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왜 약을 먹어? 잠이 너무 깊어서 깨우기 힘들잖아. 몸이 아파서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 약 먹지 마. 부부 생활에 방해돼. 남편은 제가 약을 먹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0대가 됐고 남편도 50대 중반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줄어들겠지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진 것 같았어요. 분호가, 우리가 늙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더 소중히 해야지. 그런 말을 하며 제게 달려드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이혼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었고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는 것만이 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학 동기와 연애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25살 아가씨였어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와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어머, 우리 아들이 정말 예쁜 사람을 데려왔네. 잘 부탁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 아이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우리 아들이 얘한테 잘해? 네, 어머니.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차리고 배려해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결혼이라는 게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분호가,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냈네. 이제 손주도 빨리 봐야지. 남편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니는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은 안 돼? 혹시 니를 닮을까 봐 무섭지도 않아?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된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 초기에 며느리가 가끔 놀러 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지친 기색은 없는지, 혹시 제가 신혼 때 가졌던 그런 절망적인 표정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밝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해 보였고요. 역시 우리 아들은 아버지와 달라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자주 안 와?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집안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제가 신혼 초기에 가졌던 그 불안한 눈빛과 비슷해 보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홀로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가고 없을 때였어요. 어머니, 저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 뭔데?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 남편이 밤마다 너무 자주 제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며느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뭐가 심해? 부부간에 당연한 거 아니야? 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래도 좀 적당히 하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적당히? 뭐가 적당이야? 우리 아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네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닮아서 기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대물림되는 저주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아마 며느리의 딸에게도 또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창틀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제 고통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며느리의 고통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소독약 같은 차가운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물림되는 저주를 확인한 저는 더욱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소독약 같은 차가운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고 창틀 밖을 아무리 바라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가끔씩 저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였겠죠. 친정 부모에게는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어머니, 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3번이나 제가 울면서 싫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며느리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그래도 참아야 해. 부부간의 일이잖아. 저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조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라. 이혼해라. 나처럼 평생 고생하지 마라.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혼하면 손주들은 어떻게 될지, 아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며느리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그것도 헛된 기대였어요. 제가 경험했듯이 임신 중에도 아들은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임신했는데도 계속 그래요.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해도 괜찮다고만 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치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라고 대답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도 아들은 며느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 의사가 한 달은 조심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하는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아들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네 아내 좀 배려해라. 애 낳고 아직 몸이 안 좋은데.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에 왜 끼어들어요? 부부간의 일인데.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조금만 참아라. 참기요? 엄마는 아빠랑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한테만 그러세요? 결국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이 똑같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며느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엄마,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정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이 완전히 남편을 닮아버린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더욱 자주 저에게 와서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 얘기를 했냐고 다그치면서 더 화내요. 그리고 엄마한테 고자질하지 말하면서 더 거칠게 해요. 저는 제가 한 일이 며느리한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도우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괜한 일을 했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30년 전 거울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절망, 똑같은 체념, 똑같은 무기력함이었어요. 세월이 더 흘러서 남편이 60이 넘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줄어들겠지? 하지만 여전히 헛된 기대였어요. 오히려 남편은 더욱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분호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소중히 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매일 밤 저를 괴롭혔어요. 60이 넘은 남편의 욕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수십 년간 견뎌온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곳곳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아졌고 심장도 자주 두근거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그까짓 거 참으면 된다며 강요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못하겠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라고 했는데 남편은 화만 냈어요. 맨날 아프다고 핑계 대지 마.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더 거칠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몰래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혈압이 너무 높으시네요. 이 정도면 위험한 수준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나요? 저는 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만 했어요. 의사는 혈압약과 심장약을 처방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히 쉬세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약을 먹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왜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몸에 안 좋아. 의사가 먹으라고 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대요. 그런 거 다 핑계야. 네가 약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지. 남편은 제가 건강 때문에 약을 먹는 것도 자신에 대한 반항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무련 며느리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한계예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들까지 그런 광경을 봐야 한다니요. 제 아들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민정아,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잠깐 봐줄까? 네가 좀 쉴 수 있게.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한번 말해보면 안 될까? 또 그 소리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부부간에 당연한 거라고. 니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왜 며느리만 특별 대우해?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기는 뭐가 심해?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거야.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지. 남편은 끝까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입술은 파리해졌어요. 제가 신혼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혼? 네, 더 이상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도망가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민정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묻는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았을 뿐이에요. 민정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어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며느리의 단호한 말을 들으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 며칠 후 며느리가 정말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이혼? 말도 안 돼. 부부싸움 가지고 이혼하자고?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꼭 남편 같았습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 타령이야. 우리 때는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그렇게 참고 사신 어머니는 행복하셨나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은 성사됐고 아들은 혼자 남게 됐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들이 떠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풀이를 했어요. 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며느리 편만 들어서 이렇게 됐어. 아들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엄마는 아빠랑 그렇게 살면서 저한테만 다르게 살라고 해?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순적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그렇게 살면서 아들에게만 다르게 살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틀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아니면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죽어야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고요. 소독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바라게 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가운데 창틀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밤 똑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들어지는 날이 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70이 넘어서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어요. 당뇨병이 심해졌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해야 한다면서 더 집착했습니다. 분노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지금 더 소중히 해야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이미 70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들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순간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남편을 잃어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저는 정말로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50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맞는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평온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조용한 밤 말이에요. 창틀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쓸쓸하게만 보였던 그 빛이 그날 밤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이혼한 후로 혼자 살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래도 남자 없이 혼자 사는 건 힘들잖아. 아빠가 많은 걸 해주셨는데, 많은 걸 해줬다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요? 50년간 고통만 안겨줬는데요. 아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은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김수진 씨야. 우리 재혼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재혼을 한다고요? 전 아내와 이혼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요. 아들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엄마, 저도 혼자 살기 힘들어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수진이라는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혼한 경력이 있고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첫 번째 결혼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요. 재혼식을 올리고 나서 며칠 후 수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런데 수진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그 후로 수진 씨는 자주 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왔을 때도 예전의 며느리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수진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좀 만나 뵙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수진 씨가 집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꼭 전 며느리 민정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어머니, 저희 남편이 매일 밤 너무 자주
제가 힘들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이 악순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하루에 여러 번씩 제가 아프다고 해도 참으라고만 해요. 수진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30몇 년 전 첫 번째 며느리 민정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수진아,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직접 해봤어? 해봤는데 오히려 화를 내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참고 사는데 니만 유별나게 군다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랑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남편의 유산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야, 수진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수진 씨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악몽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글쎄, 어떻게 참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민정 언니처럼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 씨도 결국 전 며느리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릴 수도 없었어요.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수진 씨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들아, 혹시 네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야? 심하게요? 전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게 정상이 아니야. 이 아버지가 한 게 정상이 아니었어. 처음으로 저는 아들 앞에서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지금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는 나를 50년간 괴롭혔어.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아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참고 살았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갈 곳도 없었고, 이혼도 할 수 없었고. 하지만 니는 달라야 해. 네 아내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엄마,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말을 들어. 그 애가 힘들다고 하면 그만둬. 아내는 네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야.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아버지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달리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을 굳혔어요. 몇 주 후에 정말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민정 언니처럼 용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진 씨가 떠나고 나서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주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울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나요? 제가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인가요? 아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음에는 잘하면 돼. 다음이 있을까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할 거예요. 제가 배운 걸 적용해 볼게요. 저는 걱정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여자친구 이름은 박지영이었어요. 30대 후반에 차분하고 성숙한 여자였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지영 씨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해요. 그래, 반가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또 만났네. 지영 씨는 다른 두 며느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영 씨는 어떤? 네가 예전처럼 하지는 않지?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지영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멈춰요. 그리고 지영이의 의견도 많이 물어봐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지영 씨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어느 날 지영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구나 하고요. 창틀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진짜 끝난 건 제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통한 대물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었죠. 다행히 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정말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될까요? 소독약 냄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지영 씨와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 씨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혹시 지쳐 보이지는 않는지, 혹시 전에 며느리들처럼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다행히 지영 씨는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이기도 해요. 아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의견만 강요했는데 지금은 지영 씨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지영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가끔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혹시 처음에만 그런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처음에는 신사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며느리 민정이와 결혼할 때도 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고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아, 정말 힘들지 않아? 예전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조금 더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엄마, 제가 왜 그렇게 됐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았던 거죠.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은 거죠.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 잃지 마.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시 변하지 않을까? 혹시 지영 씨와 사이가 나빠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지영 씨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남편이 생겼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궁금했거든요. 혹시 임신한 지영 씨에게도 예전처럼 하지는 않을까? 몇 달 후 지영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들이 네 몸 상태 잘 배려해주지? 네, 어머니. 정말 잘해줘요.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쉬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임신 기간만큼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은 달랐습니다.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지영 씨가 산후조리할 때도 잘 배려해 줬어요. 어머니,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아빠예요. 밤에 아기가 울어도 같이 일어나서 돌봐주고요. 지영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이 때문에 시끄럽다고 짜증만 냈었죠. 손주가 생기고 나서 저는 자주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들과 지영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지영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놀라워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집안의 악순환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완전히 끝난 걸까? 혹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특히 손주가 자라면서 어떻게 될지가 걱정됩니다. 혹시 아들이 손주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지는 않을까? 손주가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따라하지는 않을까? 지영아, 우리 손주 교육 잘 시켜야 해. 특히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네, 어머니. 저희도 그 부분은 특히 신경 쓸 거예요. 지영 씨도 제 걱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서 과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즘 들어 저는 자주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이혼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갈 곳도 없었고 사회적 시선도 차갑했고 지금처럼 이혼이 자연스러운 시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견뎠기 때문에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아들이 변화할 기회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일찍 떠났다면 아들은 영영 변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며느리 민정이도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며느리 수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아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가끔 민정이와 수진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특히 민정이의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저는 창틀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절망과 갇혀 있다는 느낌의 상징이었던 창틀이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 같은 느낌이에요. 소독약 냄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디선가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뉴스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들을 때면 더욱 그렇죠. 세상에는 아직도 저처럼 고통받는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도움받을 곳도 많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죠. 만약 지금 젊은 여자들이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50년간 참고 살 필요는 없다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변해야 해요. 아내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에요. 요즘 저는 손주를 보면서 희망을 느낍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어린 시절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여자를 존중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출 수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는 예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어제 지영 씨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을 때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봤어요. 여자아이 인형을 소중히 다루더라고요. 아들이 옆에서 인형도 사람처럼 아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인형 가지고 뭐 하냐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영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지영아, 만약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바로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네, 어머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민정 언니나 수진 언니와 달라요. 뭔가 잘못되면 바로 대응할 거예요. 지영 씨의 말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기록해 두려고요. 혹시 나중에 손주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이 일기를 보여주면서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건 할머니가 겪은 일이야. 니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손주가 딸을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고요. 창틀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확실한 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 직계 가족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저 같은 여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해서요. 저는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해요. 소독약 냄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아마 저희 손주 세대쯤에는 정말로 없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창틀 밖 바람이 불어오네요. 예전에는 차갑고 쓸쓸했던 그 바람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정말로 많은 게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래야 정말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옥 씨께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견뎌내시고 결국 아드님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정말 대단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옥 씨의 의지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분옥 씨 같은 분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분옥 씨 말씀처럼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